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7월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고요. 요즘 날씨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면서 덥기 때문에 좀 지치기가 좀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7월 모의고사도 대체로 그렇게 막 열정이 막 넘친 상태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기말 끝나고 거의 그러기 상태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점수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틀린 문항들을 좀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뭐 어떤 문제든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 위주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고 총평도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7월 모의고사 치고는 난이도가 꽤 있었던 편이고요. 그리고 의외에 좀 복병이 꽤 있었어요.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44번? 야, 얘가 정답률 50%가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좀 특이했고 평소에 좀 우습게 여길 수 있었던 24번이나 29번이 오답률이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라? 하고 약간 좀 평소랑 달리 잘 안 풀리네 하는 문제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대처했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기에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 또 빈칸하고 순서 삽입 역시도 아주 쉽다고 할 수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꽤나 이제 복병스러운 문제가 있었고, 나름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그러니까 뭐 연결사 생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대립구도도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문제도 있었고 좀 그런 변수가 좀 많았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좀 7월 모의고사가 그래요. 뭐 퀄리티가 꼭 좋다 안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기존의 코드에서 살짝은 좀 벗어난 근데 그래서 오히려 수능이 좀 그렇거든요. 수능이 되게 뭐 잘 다듬어지고 완벽한 문제이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출제했던 거하고는 다른 요소를 꼭 넣거든요. 수능이 오히려. 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 7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에 괜찮은 시험인 것 같아요. 자, 뭐 단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뭐 요 정도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출제된 스키마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름 좀 친숙한 소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내가 시험 볼 때 확인을 했는가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1번 보겠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줄 친 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이 글의 주제를 찾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요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문장 이제 전반부를 보면요. 통념스러운 내용이 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좀 그러냐면은 이제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첫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인식을 되게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요. 근데 블라인드 보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대요. 그때 자 여기서 통념이 나오죠.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가 쉽대요. 자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뭐냐?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비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가정할 가능성이 크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실제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놓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대단한 기술이라든가 비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만 사실 읽었을 때 바로 막 주제가 뭔지 알겠어. 그 정도의 어떤 통념 비판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이따가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첫 문장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묘사할수록 뭐라고? superhuman power. 뭔가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를 하면 할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들을 더 보게 된대요. 그리고 말한대요. 난 그거 못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초인적인 사람들이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다 통념에 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판 어디 나오느냐? 자, 요거 형광펜이요. 이것은 unfortunate. 유감스럽대요. 자, 글쓴이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 이거 별로다.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비결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별로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를 좀 넘어갈 거냐면은 요거 한번 보실까요? 왼절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extraordinary, 뭔가 좀 특출하다고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실제보다. 그때
여러분은요. 아, 그렇죠. overvalue. 그들의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이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사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도 딱 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매니저. 이 사람들은 뭐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관점. 이것에 대해서 딱히 재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어딜 봐주시냐면은 여기 온리의 문장 볼게요. 얘가 이제 도치구문인데 Do you realize라고 나와 있죠? 이 두가 조동사예요. 앞으로 도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끊어주시면 돼요. 오로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알게 되었을 때만 여러분은 가장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소리. 여러분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뭐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남아있대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로, 기술이 없는 상태로요. 즉,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거에 전문 분야라면은, 어떤 거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중요한 차이라고 합니다. 아, 나왔네요. 차이랑 between A and B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구별해 주셔야죠.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 versus. 자, 그래서 A와 B 사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뭐냐? 특수한 재능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B는 이 사람의 생각은 결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B예요. 자, 이 중에 글쓴이가 긍정하는 건 A예요, B예요? A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이건 인정. 이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다 맞아. 이 사람의 생각을 절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돼? 이건 아니라고요. 다른 분야는 재능이 없을 수 있다고요. 이 사람 뭔가 특별한 뭔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요. 다 연결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모든 거를 다 잘하는 초인이 아니다.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 그건 틀렸다. 자, 그래서 요 밑줄 친 문장 역시도 오렌지는 먹으래요. 이거는 재능이 있는 분야가 되겠죠. 이를테면은 문재용이 하는 수능 영어에 대한 조언은 먹어. 이거는 받아들여도 돼. 근데 껍질은 버려. 갑자기 문재용이 인생에 대한 뭔가 훈계를 줘?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어떤 훈계를 줘? 그건 무시해. 자, 그런 식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전문적인 재능이 있는 것만,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 내볼게요. 5번 보실까요? Separate A from B 구문이 있습니다. A가 뭐냐? 이 사람의 재능에 대한 존경이에요. 이거랑 뭐랑 분리하래요? 수용인데, 그렇죠. 이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수용과 분리하래요. 딱 요거 얘기하는 거죠.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 재능에 대해서만 celebrate, 찬양하고 감탄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대로 거의 이 문장을 진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주제랑 아주 긴밀하게까지는 아닌데 나름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문장 재진술 찾으면 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23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대입학 치고는, 그리고 교육청 문제 치고는 꽤나 정답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문을 되게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 문장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야 싶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 여기까지가 if절인데 만약에 언어를 축소한대요. 어디까지? 상징체계인데 이게 좀 특이하네요. 요 상징체계는요, 새를 묘사할 수 있고요. 이거 되게 특이해요. 자, 요거 밑줄 그려주세요. 오로지 새한테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엔 적용이 안 되고 새한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언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상징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정의상 그것은 요거 중요하죠. 노런 걸. 더 이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래요. 새한테만 적용되는 언어가 있다. 만약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 볼까요? 그 다음 문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incomprehension.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가로 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 완벽한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완벽한 정확성,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연결하기인데 갑자기 이런 말 쓰지 않거든요. 완벽한 정확성. 자, 연결해 볼게요. 새한테만 적용되는 요 언어. 얘는 정확한 언어예요?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많이들 이럴 것 같아요. 새한테만 적용되는 거? 그게 의미가 있어? 마이너스 같은데? 그럼 완벽한 정확성은 플러스니까 반대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렇게 주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해야 돼요. 이 언어는 새한테만 적용되는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할 때 그 전문가가 막 전문 용어 막 화려하게 쓰면서 정말 칼같이 대답을 한다고 칠게요. 이를테면 뭐 수학적인 수식을 쓴다든가 막 전문 용어를 막 쓴다든가 그게 부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라 보시면 돼요. 새한테만 적용된다는 거는 정말 칼같이 그 새에 대해서는 딱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erfect accuracy는 같은 밑줄 방향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정확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고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두 문장을 거의 다 날리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거 공부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 그럼 우리가 대신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래요. 어떤 언어냐면은 그렇죠. 이러한 갭을 연결해주는 언어를 쓴대요. 그럼 이 언어는 아까 이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랑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물결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언어는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knowing that 압니다. 이것이 시스템적으로는 즉 체계적으로는 불순하다는 것을 안대요. 불순하다? 뭔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흔히 뭐 교양을 좀 이제 얻기 위한 책들이 있잖아요. 인문학 저서들. 이를테면은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다고 칩시다. 인문학 책이 있다고 칩시다. 분량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이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칸트 철학책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신 사람 상위 0.1%, 그것도 부족해요. 0.01%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 칸트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책은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화하겠죠. 막 비유를 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불순하다고 보면 돼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순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여기까지. 두 종류의 언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는 정확한 언어. 완벽하게 정확한 언어. 모든 걸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확한 언어. 다만 이해가 더 되는 건 어느 쪽이다? 부정확한 것이 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이거를 뽑아내셨어야 돼요.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대립구도는 뽑아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문장. This is why. 이것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에 의존한대요? 비유 나왔네요. 은유 나왔네요. 비유랑 은유 정확해요? 내 마음은 호소요. 내 마음이 호소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느낌만 이렇게 이해만 하라.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일상적인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묘사에 있어서 비유랑 언어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메타포 나오죠. 이 은유라는 것은 뭐 의식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얘네들은 어때요? They are at work. 거기서 뭔가 일을 해요. 즉 작동을 하고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인 표현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볼게요. 사실 저는 이거 선지 보고서 하라는데 단순 대립구도이기도 하지만 얘는 PS 구조이기도 하죠. 너무 정확한 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브릿지란 표현 나왔었죠?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해가 되는 다소 부정확한 언어, 비유나 은유 같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다?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래요. 이 한계라는 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되겠죠. bridge the gap이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답 3번으로 해주시고 다만 3번이 딱 보는 순간 이 녀석 정답이다 하는 선지는 아니에요. 워낙에 패러프레이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가 평소에 잘 안 하지만 속어법도 좀 해드릴게요. 속어법. 자, 1번 인지적인 과정. 자연물 인식을 언제 강조했어요? 바로 지으면 되겠고. 2번 역사적인 언어의 발달. 야, 이거 좀 심하다. 그 다음 4번 왜 경험이 중요한가? 여러분 경험 중요해요.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경험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읽은 데서. 그 다음에 상상적인 표현이 언제 감정적 반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가 말도 안 돼요. 너무 오답이 말도 안 돼서 쳐내다 보면은 그나마 3번인데 왜 3번인지 좀 고민해 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까 간극 메운다는 게 그게 그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구나. 요 정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했었던 최초 풀이고 그냥 현실적인 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을 볼게요. 와, 정답률 42%, 뭐 41, 4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오히려 얘가 저는 더 할만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그렇냐면은 대립구도가 나름 명확합니다. 왜냐면 스키마가 있으니까요. 아까 거는 막 그렇게 엄청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일단 첫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수백 곱하기 수천이니까 수십만 년 동안 외부에서 살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는요. 적응을 해왔대요. 뭐에? 특징인데 요거 밑줄 표시요. 풀이 우거진 환경에 적응을 해왔대요. 그쵸? 우리의 조상들, 호모사피엔스들은 뭐 목조 건물에서 살았겠습니까? 뭐 대리석 바닥이 깔린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풀밭에서 살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뭐 동굴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생한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 적응을 해왔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해왔다라는 거죠. 또 진화 얘기하는 거네. 그 다음 문장. 우리의 정신은요. 뭐에 맞춰져 있느냐? 그렇죠. Organic world. 자연한 이런 유기물 세계의 주파수에 맞춰져 왔대요. 그래서 두 문장 다 우리는 푸릇푸릇한 자연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조상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evolutionary란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떠한 진화적인 적응도요. 우리를 대비시키지 않았대요. 자, 부정어 나왔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적응해오지 못한 세계, 즉 자연한 세계가 아닌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근에 세계 등장이라고 나왔는데 요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는요.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곳이래요.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위적인 콘크리트 깔리고 대리석 바닥 있고 목조 있고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게 바로 built environment가 되겠습니다. 자, 물결 표시요. 되게 노골적이네요. 이 글은 뭐랑 뭐의 대비가 나타나 있느냐? 자연적 환경과 풀이 있는 푸릇푸릇한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의 대비가 나타나 있어요. 과거의 조상들은 이 환경에 적응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인위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진화적으로는 덜 돼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결정 다 다음 문장 보니까 mismatch between이 나오네요. between 또 나왔죠. and가 여기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미스매치인데 A가 뭐냐? 우리가 처리하도록 진화해온 자극이에요. 즉 자연적인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뭐냐?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소리래요. 즉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자극이 되겠죠. 이 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인위적이고 하나는 자연적이니까. 자, 요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스매치는요, has effect, 결과를 가져왔대요. 영향을 미쳤대요. 우리의 제한적인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이제 지치고 피로하게 되고 요런 이제 약간 부작용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얘가 거의 다 2번으로 갔더라고요. 왜냐면 미스매치 때문에. 특정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서 바로 돌진하는 거 안 돼요.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미스매치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서 생존하는가? 어떻게 생존해? 해결책 나온 적 없잖아요. 그냥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끝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게 되었어? 그 해결 방법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럼 나머지 선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4번 보실까요? 거의 본문에 있는 표현 안 갖다 썼죠. 정신은요,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만들어졌대요. 이 하나의 세계가 자연적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세계에 맞춰서 만들어진 요 정신이 이제는 어디로 강요받았어요? 어디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다른 세계, 즉 인위적 세계로 강요받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우리의 조상은 자연적 세계에 맞춰서 진화해 왔어요. 그걸 빌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위적인 구축된 세계에 맞춰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 그래서 본문 내용 너무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딱히 막 헷갈릴 만한 선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4번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업법 문제 29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33%,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얘는 평소에 잘 안 나오던 테마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5번을 보면요. 얘가 출제 의도가 뭐냐? 노수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얘는 대명사의 수일치를 묻는 겁니다. 노수는 복수잖아요. 야, 저 노수가 가리키는 거 복수 맞아? 단수 가리키는 거 아니야? 요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대립구도 해석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opposite이라고 나왔죠. 뭐랑 뭐의 대비가 나타나 있느냐? 자, for example 문장 볼게요. 영향인데, 자, 요거 밑줄 표시요. well-being, 좋은 거죠. 뭔가 잘 사는 상태, 좋은 상태가 이 분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러한 어떤 콜티졸 같은 호르몬에 또는 뭐 세로토닌 등등의 호르몬에 그 영향은요, 정반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랑 정반대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랑 디스트레스, 얘 물결 표시요. 스트레스나 고통의 그것과 정반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웰빙하고 대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웰빙이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죠. 이 영향과 안 좋은 스트레스가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가 아니다. 즉 노스가 가리키는 거는 요 임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영향과 영향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상태의 영향과 안 좋은 상태의 영향, 이 둘이 사실은 정반대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스가 가리킨 거 임팩트니까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3번으로 좀 많이 갔던데 얘가 언뜻 봤을 때 and 병렬 구조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ing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and 뒤에 보면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is가 되겠죠. is란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ing가 그냥 통째로 주어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병렬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냥 문장 and 문장 병렬 구조예요. 오버래핑하고의 병렬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버래핑하고 병렬 구조로 해석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인이 시도를 하냐? 말이 안 돼. 해석 틀렸다고 하신 분들은 병렬 구조라고 잘못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네, 어법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빈칸은 33번하고 34번만 좀 보려고 해요. 자, 둘이가 정답률이 좀 낮았는데 3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스키마도 있고, 마지막에 both direction 있죠. 자, 이것만 해석해 볼까요? 따라서 그 결과, 인과성은 양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 그 말은 이 문장이 함축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대 과한 게 아닌 게, 아니, 원인과 결과라는 스키마는 정말 잘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인과성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있겠죠. 자, 이게 하나의 방향이에요. one direction이에요. 근데 both direction이라는 것은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인 줄 알았던 게 사실 결과고, 결과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원인의 역할을 해서 방향성이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th dire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원인 결과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대상을 각각 찾으시면 돼요. 그거를 찾는 게 결국 얘를 독해하는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사실 나와요. 행동과 기대가 나오죠. 이 둘은요, 서로 간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 일치하게 된대요. 하나의 어떤 열에 서게 되는 거니까 aligned, 정렬되고 일치하게 된대요.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도로 예시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모두가 다 왼쪽으로 가요. 근데 나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모두가 다 왼쪽으로 갈 것 같아. 아, 그럼 나도 왼쪽으로 가야지. 그게 행동과 기대가 일치하는 거예요. 모두가 왼쪽으로 다닐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하니까 실제로 나도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거 예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시는 제가 건너뛸게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For early drivers. Empirical expectation, 얘가 기대네요. 경험적 기대는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할지에 대한 이 경험적 기대는요. 그렇죠. 상당한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한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What side of the road? 어느 편의 도로로 운전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나 왼쪽으로 운전할까? 오른쪽으로 운전할까? 이거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기대다라는 거예요. 즉, 기대가 실제 내가 운전하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요거 밑줄 표시요. 어느 쪽 편의 도로로 운전을 할까? 이게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은요, 지금 기대가 원인인 거예요. expectation이 원인이 되었고요. 행동이 결과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자, 이제 뭐 나올 차례? 요 기대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죠. 이것 자체가 행동의 결과이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에는 어떤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가 그 행동이 들어가면 되겠고, 이것의 결과가 바로 기대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왼쪽으로 운전을 하겠네 라는 기대가 생기겠죠. 행동이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 원인이고 기대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추론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지를 볼게요. 그래서 결과라는 말을 쓸 때 노골적으로 result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거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바로 product예요. 결과물, 산물. 얘가 result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너무 잘 들어있네요. 다른 개개인들이 선택한 그 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expectation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답은 4번으로 나옵니다. 매력적인 답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도 정답률은 거의 똑같았고요. 저는 요거 관련된 지문을 2번 정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EBS, 한 번은 실제 원서에서.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아마 요 소재 자체가 처음인 학생이라면 아마 이해 자체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 문장 볼게요. 포식자랑 먹잇감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사자랑 토끼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 상호작용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대요. 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토끼가 죽어? 뭐 이렇게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바로 같은 종끼리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은 사자랑 사자가 만났어요. 뭐 암컷을 두고 싸워요. 또는 먹을 것을 두고 싸워요.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요. 뭘 수반하느냐? 되게 정교한 신호 보내기를 수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호 보내기는요. 어떤 의도냐면은 clarify,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Which individual, 어떤 개체가, 아까 예시로 치면은 어떤 사자가 stronger, 더 센가, 이거 신호를 보낸대요. 뭐 하기 전에? 그 갈등이 부상의 어떤 지점까지 격상되기 전에. 즉, 실제로 싸워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 부상을 입기 전에 일단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서로 보내는데 이게 바로 이를테면 뭐 으르렁거린다든지 막 이제 뭔가 싸울 것처럼 뭔가 발톱을 막 이제 뭔가 막 휘두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 신호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결판이 안 난다? 그러면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자가 토끼를 만났어? 신호 보낼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사자랑 사자가 만났어?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더 세! 너 싸우면 내가 이겨? 서로 위협만 해요. 그러다가 한쪽이 제가 더 센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겠죠. 근데 만약에 양쪽 다 아닌데 내가 더 센 것 같은데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실제로 싸움이 발생하겠죠. 사람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 좋은 건 아닌데 꼭 남자애들 둘이 싸우면 어때요? 그냥 이제 막 배만 치면서 위험만 해요. 실제로 막 바로 주먹 다짐을 하진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약간 동물들 싸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동물 같은 짓입니다. 서로 일단 간 보면서 위협적인 신호만 보내고 실제 싸움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다음 문장. 자, 리더니까 부정어예요. 승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 패자도 아니에요. 즉 승자의 관심도 아니고 패자의 관심도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투동사 하는 것이요. 그 자원을 두고서 싸우는 것은 승자의 관심사도 아니고 패자의 관심사도 아니래요. 왜? 심지어는 even winner, 승자조차도요. 그 싸움에서 다치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자면요. 동물은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야생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건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만약에 승자가 잠재적인 패자랑, 그러니까 내가 더 세, 얘가 더 약해. 싸우면 내가 이겨. 근데 이겨도 손해예요. 이겨서 내가 그 집을 독차지했어, 뭐 암컷을 독차지했어, 식량을 독차지했어. 그래도 나는 오래는 못 살 거예요. 큰 부상을 입으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상을 안 입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게 이익이겠죠. 승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패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차피 나는 못 얻어. 근데 부상까지 입었어? 최악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상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 보시면 돼요. 동물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알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조차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원을 두고서 싸우는 거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진 않는다. 이들의 어떤 최선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양쪽 당사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요. 누가 이길까? 그 싸움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잘못 끊었어요. 소리. 만약에 그 싸움이 발생한다면요. 자, 그래서 요 만약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 싸우지 않고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만 보내는 거죠. 내가 더 세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누가 더 목소리 세? 누가 더 발톱이 커? 누가 더 덩치가 커?
위협적인 신호만 보내고 실제로 싸우지는 않는다. 그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빈칸 문장 할게요. 특이하네요. only 도치 구문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오로지 빈칸할 때만 이 갈등이 점화되어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된대요. 오! 대비되는 거 나왔네. 아까 직전 내용은 다 뭐예요? 실제로 물리적 충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before란 말이 사실상 부정어예요. 충돌로 escalate 하기 전에 끝나요. 하기 전에 그냥 위협만 하다가 끝나요. 네가 더 센 거 같아. 오케이, 인정. 또는 내가 더 센 거 맞지? 오케이, 인정. 이거는 충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빈칸은 실제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아까랑 대비되는 상황이죠. 자, 요거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충돌을 하는 상황과 하지 않는 상황의 대립구도구나. 자, 그럼 추론합 해볼까요? 언제 충돌하지 않았어요? 일단 승자도 딱히 얻을 게 없을 때, 그리고 누가 더 확실하게 이길지가 딱 결정이 될 때, 이때는 굳이 안 싸운다고 했어요. 그쵸? 아까 신호 보내는 것도 얘가 더 세 라는 걸 clarify, 명확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더 센지가 명확하지 않아. 양쪽 다 자기가 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양쪽 다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제 실제 싸움을 통해서 결판이 난다는 거겠죠.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요, 누가 더 센지가 명확하지 않다. 누가 더 센지가 determine, 결정이 안 된다. 이게 들어가면 돼요. 누가 더 센지가 결정이 안 된다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 더 근거. 마지막 문장 보면요, 이 똑같은 원칙이 동물한테 적용되는 이 원칙이 인간한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요, 인간한테는 이 전쟁이 so common,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물리적 충돌이 있다라는 거죠. 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Two sides, 양쪽 측면이요. 양쪽 당사자가 unable, 못한대요. 합의하는 것을.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길지 합의하는 게 안 된대요. 됐죠? 야, 두 나라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합의가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양쪽이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누가 더 센지가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이길 것 같아. 또는 누가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전쟁이 안 나요. 승산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은 물리적 충돌은 언제 발생한다? 합의가 안 됐을 때. 승자에 대한 합의가 안 됐을 때. 누가 이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근거 한 번 더 나왔죠. 요거를 그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몇 번이냐면은 4번 보실까요? 경쟁자가요, appear to, 보인대요. 뭐 하는 것처럼? equally matched, 동등하게 매치가 되는 것처럼. 해볼만 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히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누가 더 센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맞죠? 나머지는 누가 더 센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틀렸어요. 쌤, 이거 왜 오답이 안 돼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문제고 역시나 매력적 오답은 없습니다. 33번하고 비슷하죠. 자, 빈칸 이런 거 공부하기에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7월 모의고사가 이런 맛이 또 있습니다. 신선해요. 그 다음 순서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36번은 뭐 감으로 풀어도 좀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답률이 크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은 그 물 저장 내용, 그쵸? 물 저장 내용 여기 A에도 나오고, B에도 보니까 물 저장 내용 나오죠. storing waste,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노폐물 같은 거 저장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웨이스트 내용끼리 뭐 연결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얼추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자, 이 글은요, 역시나 대립구도가 나타나는 게 어딜 봐주시냐면 A의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대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큰 동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의 대비일 거예요. 따라서 their plumb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큰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there는. 앞에 큰 동물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앞에 큰 동물이 나온 거? 물론 주어진 글에 큰 동물 나오죠. 근데 이거 다 단수형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큰 동물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의 어떤 환경적 스트레스는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이 그냥 대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게 나올 수는 없겠죠. B를 볼게요. B에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대놓고 큰 동물들은 하고 큰 동물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요 대어가 가리키는 거 B에밖에 없기 때문에 B 다음에는 반드시 A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C 같은 경우 최초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surface to volume ratio, 표면과 부피의 비율. 이 내용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표면 부피 많이 꼬였어요. 표면 부피 비율 내용은 여기에 더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최초로 나온 건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가 뒤에 나오면 안 되고 먼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과 부피의 그 비율 내용끼리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C 다음에 B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끼리 연결해 주시고 요 큰 동물, 작은 동물 힌트 같은 거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문제풀이에 조금 집중을 할게요. 뭐 이제 막 내신 해설이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정답률은 얘가 훨씬 낮았는데요. 순서 문제 40%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둘 중 하나 고민하다가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어려운 문제도 한 50% 정도가 나오는 편인데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스타터. 어떤 내용을 처음 소개할 때 쓰는 그 특유의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 한번 보실까요? 쭉 봤다고 하고 살림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employ, 사용하는 것이요.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게 되었대요. 다양한 기술 내용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감각이에요. 이 글은요, PS 구조예요. 살림 파괴라는 문제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살림 파괴 내용 여기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살림 파괴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했어요. 그 말은 이전에는 해결을 하는 내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이제 막 인식했는데 이제 막 살림 파괴 심각하네라는 걸 인식했는데 이제서야 이 기술의 사용이 중요해진 거예요. 기술의 사용이 중요해진 거는 이게 최초예요. 이게 스타터예요. 기술 내용 여기서 처음 나왔구나. 즉, 이 B는 프로블럼에서 해결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점이구나. 여기서 처음 나왔구나. 라는 게 감각적으로 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풀이는 절대로 과한 게 아닌 게 인지했다라는 거는 이 앞에서는 실제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네. 를 활용한 문제가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절대 이건 과한 풀이가 아니에요. 기출문제 평가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에 기술의 발달은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해왔대요. 이 살림 파괴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 그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술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A에 요 기술들. 이게 바로 요 innovative ways, new way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쌤, tools란 말을 안 썼는데 이거 ways라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쵸? 확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근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 문장. 기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술이 해결책이니까. 그 기술이 도구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고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다 해결책 기술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 어떤 기술이냐? 살림 파괴를 막기 위한 그 혁신적인 노력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술 중 하나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리모트 센싱이라고 합니다. 구체화가 들어갔죠. 살인 파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 뭐다? 바로 기술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리모트 센싱이래요. 원격 감지. 그럼 이 앞에 리모트 센스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살짝 언급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잖아요. 이제부터 리모트 센싱에 대한 내용 나오겠죠. 그거 어디 나왔느냐? 이 리모트 센싱 여기 나왔습니다. 인공위성이요. 얘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대요. 쌤, 인공위성이 왜 원격 감지예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인공위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들이대서 찍겠습니까? 당연히 멀리서 찍는 거죠. 리모트가 멀리 떨어짐이에요. 리모트 컨트롤러잖아요. 멀리서 조종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트 센싱끼리 연결해 주시면은 답은 BAC가 되겠습니다. B가 제일 최초로 등장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부터 해결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A랑 C는 전부 다 해결책 얘기예요. 전부 다 해결책 얘기고 리모트 센스 얘기는 여기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다음에 C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 문제는 요 스타터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개의 스타터를 발견을 했는가가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38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답률 39%. 얘가 좀 특이해요. 연결사를 좀 하나 생략했던데 전형적인 재반박 구조입니다. 자, 제가 수업 때 재반박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드는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암기만 하면 안 돼요. 이해도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해 위주로 공부하세요 라는 주장을 제가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박이 들어오겠죠. 야,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암기 안 할 거야?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죠. 물론 암기도 해야죠.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암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 위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재반박 구조예요. 자,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 위주로 공부하세요. 물론 암기도 하긴 해야죠.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이 흐름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인정을 했죠. 물론 암기도 중요하죠. 이 일부 인정할 때 쓰는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yes예요.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도 맞아요. 그래서 of course, yes, true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해가 더 중요해요 라고 역접이 나오죠. 그게 but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글의 주제가 제가 암기도 물론 중요하죠 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글의 주제가 암기의 중요성은 아니잖아요. 방향성이 바뀝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이 대비되는 거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을. 실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한 덩어리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반박 구조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도 따라다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암기가 중요하다는 문장이네 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한 덩어리고 이 덩어리의 본질은 뭐다? 이해가 중요하다. 요 물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도 볼게요. 이 글은 부양비에 대한 글인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부양비가 필요할 거고 애기들도 부양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제 집단이잖아요, 둘 다. 자, 근데 아이의 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부양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부양비가 줄어든다는 건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이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아이에게 드는 돈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yes 뒤에는 반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반대 내용 뭐가 나왔느냐? 물론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뭐 하는 데는? 노년에게는요. 자, 흐름 보이세요? 아이가 줄어들어요. 아이한테 드는 돈이
줄어들겠네. 아, 물론 어르신들한테 쓰는 돈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다시 그렇지만 아이에게 가는 돈은 더 적습니다. 이 얘기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가 줄어들면은 야, 그럼 어르신들 부양하는 이제 노인들 부양 비용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용은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되거든요.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에. 자, 이렇게 해서 부양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1번 뒤에 볼게요. 아이들의 어떤 기저귀 제조업체는요,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장과 노동자들을 어른들의 것을 만드는 쪽으로 재배치를 한대요. 즉, 아이를 위한 기저귀를 이제 줄이고, 생산을 줄이고, 어르신들, 노인을 위한 기저귀를 만드는데 좀 더 많이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어르신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뭐 그 얘기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이들은요, 자원을 요구한대요. 사회로부터.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못한대요. 아, 그렇죠. 이를테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나름 이제 돈을 투자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투자라고 제가 본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돈을 투자했으니까 바로 내일부터 돈을 벌어와야지. 그거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아이가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즉각적으로 바로 이 투자가 회수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투자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 그냥 설명하려고 예시 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미래의 노동자래요. 그럼 요것도 방향성 바뀌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물론 아이가 바로바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렇지만 미래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노동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약간 논의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니 부양비용 얘기하다가 아이가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전환됐다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렇잖아요. 앞서서는 아이 부양비용이 줄어들어서 좋아요. 약간 뭐 이런 논지의 얘기. 물론 노인 부양비용은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아이 부양비용은 적어요. 그 얘기하다가 아이는 미래의 자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주어진 문장을 봤어요. 자, 멋이 나왔네요. 그러나 나왔네. 부양비를 해결한대요. 즉 부양비를 낮추는 거죠. 뭐 함으로써? 그렇죠. 더 적은 아이를 가짐으로써. 아이의 수를 줄임으로써 부양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worst way, 최악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는. 즉 앞에서는 아이 부양비 줄어들어요 라고 막 설명을 했지만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이 부양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왜? 얘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뭔가 기여하는 게 없을 수 있겠지만 미래에는 다 이들이 살림꾼이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미래 자원이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얘 다음에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이라고요. 왜? 아까 이 얘기했죠. 재반박구죠. 이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에 연결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yes나 of cours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맞습니다. 아이가 지금 당장 돈 벌어오는 건 아니에요. but 그렇지만 미래에는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거, 그렇게 해서 부양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심. 3번 안 돼요. 2번 뒤 문장과 3번 뒤 문장 얘가 한 덩어리예요. 이 예시에서 제가 든 것처럼.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들어가야 돼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아이의 부양비가 줄어드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혹은 약간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럼 안 돼요. 아이의 부양비가 줄어드는 거 이거 문제예요. 줄어들면 안 돼요. 라는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구조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 5번도 한 덩어리예요.
사업운도 이제 한 덩어리인 게 노인을 지원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지원하는 거, 즉 아이에게 투자하는 거는 사회, 미래 사회에 투자하는 거고 약간 그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자체는 그대로죠. 아이가 줄어들면 안 돼. 아이가 있어야 미래에 사회가 살아나. 약간 씨앗 같은 존재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8번까지 저희가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9번을 보겠습니다. 59%, 간단했어요. 얘는 근데 나레이버비 구조로 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냥 감으로 그냥 쭉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약간 생뚱맞아요. 근데 정확히 풀면은 주어진 문장 나레이버비 구조죠. 낫에다가 형광펜이요. 그리고 콜론 뒤에는 긍정하는 내용 나왔죠. 낫이 없죠. 자, 부정 한 번, 긍정 한 번. 이게 나레이버비예요. 뭘 부정했느냐? 우리를 대부분은 이용을 못합니다. 뭐를? 요거 빅줄이죠. 우리가 이용 못하는 거. 광범위한 문화적인 메모리 뱅크. 이거 이용 못한대요. 대신에 인스테드 생략이죠. 우리는 뭐에 의존해요? 뭐를 이용해요? 짧은 집중 범위에 의존한대요. 뭐에? 우리의 현대 지식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이 둘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얘도 전환 패턴인 게 밑줄에서 물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실제로 3번 앞에 보실까요? 그 3번 앞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예시가 처음 시작되죠. 발음도 못하겠어요. 자, 이 여성은요. 잠깐만요. 이렇게. Now entirely surrounded.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나무라고 돼요. 이제 자작나무. 그렇죠? 자작나무 맞죠? 자작나무에 둘러싸여 있대요. 즉 변화하는 환경적인 어떤 조건의 조짐이래요. 이 자작나무를 보고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인코딩이 되어 있느냐? 토착 역사와 그리고 지식에 인코딩이 되어 있대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적인 메모리 뱅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것은요. 우리가 blind, 못 보게 한대요. 더 깊고 오래된 변화를 못 보게 한대요. 그럼 디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게 물결이에요. 단순하게 보면은 이 광대한 문화적인 메모리 뱅크가 제대로 환경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짧아요. 얕아요. 이걸로는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밑줄과 물결의 전환 패턴으로 풀어도 되고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단절이네. 주어진 문장 여기 꼭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여름 방학이고 수능 100일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어제가 D-130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또는 뭐 벌써부터 많이 이제 지쳐서 공부를 너무 하기 싫거나 공부가 안 잡히거나 좀 막 극단적인 경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거든요. 저도 이맘때쯤에 막 무슨 생각도 했냐면은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갈까?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뭐 지방대 그냥 가버릴까? 그냥 다 막 손에 안 잡혀요. 그냥 대학 안 갈래. 너무 힘들어.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내가 지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내가 목표하는 대학 버리고 그냥 아무 대학 가도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야, 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대학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한 번은 후회할 거예요. 그냥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지금 마인드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쉬엄쉬엄이라도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멈춰있지만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공부가 안 되는 날이야? 그러면은 진짜 한 2-3시간? 아니면 뭐 문제로 치면은 단어 한 20개만 외우자. 문제 한 10개만 딱 공부하자. 요렇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 세우고 그것만이라도
달성하는 거를 의미로 좀 두고 하루하루 이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되게 손을 놓기가 좋은 시기예요. 지쳐서 포기하기가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승자는 정말 막 겨울방학 때처럼 막 의욕에 넘쳐서 나 이제 고3이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뭐 드물게 이 시즌에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친구는 잘 되게 그냥 냅두세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대학 갈 그 등용문이 좁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냥 하세요. 하면은 생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겠지만, 힘든 시기를 또 이제 앞으로 거치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9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중요한 시험인데 그때는 정말로 지쳐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따라서 되게 멘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멘탈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능 미만 잡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잘 마음이 안 따라주잖아요. 지금부터 잘 멘탈 관리 해주시고, 점수보다는 결과보다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다. 뭐 점수 안 나왔어? 그냥 뭐 오답하면 되지 뭐. 오답하면 그만이야. 점수 떨어졌어? 올면 그만이야. 공부 잘 안 돼? 그냥 대충이라도 하면 그만이야. 편하게 좀 생각하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